법인은 이제 새로 설립해서 법인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자본금에 관한 얘기도 좀 하고 있거든요. 심사 초반에 승인 가능성이 높다 느끼는 신청서에 공통점이 있나요? 포인트는 네. 그거예요. 결국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반도체 뭐 이런 쪽이라면 아주 우량하다고 보겠네요. 그쵸? 네, 그런 부분들 성장성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오늘은 빌딩을 다루는 사람뿐만 아니라 빌딩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이트 디스코라고 알고 있지. 디스코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고 처음에 쓰는 사람은 이걸 알고 쓰는 게 좋다 내지는 쓰는 사람이라도 이런 부분을 꼭 챙겨봐라 이런 얘기를 대표님을 모시고 같이 해볼 거야. 자, 그러면 대표님 모시게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 디스코 운영하고 있는 배우순입니다. 오늘 황 소장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네. 좋은 자리에 나와서 케미님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한 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네. 그 2009년부터 네. 사실 감정평가 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 네. 책정을 하고 네. 이제 그런 업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반적인 평가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컨설팅 업무를 또 많이 했었어요. 어떤 컨설팅을? 제가 했던 네. 제일 큰 프로젝트 같으면 네. 이제 한전부지를 네. 이제 입찰을 했었었거든요. 네. 저희가 2013년쯤에 아마 그 프로젝트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때 저희가 큰 대기업의 이제 용역사로서 어느 정도 밸류로 입찰을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사실은 상업용 부동산 이 거래라든지 네. 뭐 이렇게 뭐 그때 당시에 또 이슈됐던 뭐 자산 유동화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플랫폼에 네. 대해서도 좀 자연스럽게 좀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근데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잖아요. 전문직이고. 네네네. 근데 왜 창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다들 이렇게 자기 일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 다 이렇게 다 비슷하시겠지만 네. 그때 뭐 저도 되게 열심히 일하는 좀 네. 스타일이었고 네. 30대 초반에 이제 그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따고 뭐 어떤 법인에 이제 저희가 보통 그 전문 직군들은 다 이제 네. 출자를 하고 파트너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는데 네. 저도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그 하고 있었었어요. 30대 네. 초반에.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평가 법인의 파트너가 돼서 이렇게 쭉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이제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뭐 그 고민을 뭐 짧게 했던 게 아니라 사실 몇 년 정도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긴 고민 끝에 사실 창업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도 네.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기관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개인이 못 버는 거를 기관이 본다 뭐 이런 걸 느끼진 않으셨나요? 어떻게 보면 정보의 격차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정보의 격차라는 게 그때 네. 당시는 이제 이 지금 뭐 저희 같은 플랫폼 네. 디스코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플랫폼들이 있는데 네. 그런 플랫폼들이 보는 데이터라는 거를 기관들은 볼 수 있었죠. 그 당시에도? 근데 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면 네. 다 이렇게 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하는 사이즈가 크다 보면 네. 어느 정도 그 뭐 정보를 좀 더 취득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있는 프로젝트가 되다 보니까 돈을 들여서 그런 걸 이제 조사하던 시기가 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뭐 개인들이 참여하는 시장은 네. 지금에 비해서 엄청 깜깜이 시장이 그쵸. 됐죠. 그래서 뭐 특히 강남 빌딩 같은 경우는 뭐 그때 당시에도 뭐 100억, 200억 이렇게 하던 자산들을 뭐 중개사 말만 믿고 거래한다거나 그런 그쵸. 일이 되게 비일비재했었던 그쵸. 시기였었죠. 예, 그런 네. 문제들이 좀 있었죠. 근데 수많은 이 부동산 서비스 중에 왜 실거래가 데이터 쪽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16년도에 저희가 창업을 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아이템을 되게 창업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네.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고서 창업을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이렇게 뭔가 반응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16년도에 창업을 하면서 네. 생각했던 되게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거래가를 보여주면 그거는 소비자가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네. 저희가 16년 2월에 법인을 만들었는데 네. 디스코라는 서비스는 이제 17년 4월에 출시를 했거든요. 엄청 빨리 되셨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되게 좀 타이밍이 되게 절묘했던 게 그 원래 아파트 실거래가는 공개가 되어 있었어요. 15년도부터. 네. 근데 이제 16년도 말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실거래가가 공개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템이 되게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정부에서 16년도에 이제 공개를 해줌으로 인해서 네. 실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타이밍이 딱 맞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운 좋게 사실 이제 이런 서비스를 최초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었었죠. 아, 그러셨군요. 네네. 그러면 그걸 하면서 내가 이 생태계, 현재 어떻게 보면 깜깜이로 하고 있는 그 생태계를 어떻게 바꿔보겠다 이런 것도 있으셨나요? 처음에는 네. 그 아예 완전히 초기에 그 접근을 했을 때는 네. 직방도 사실 그 원룸이 깜깜이 네. 시장인데 이렇게 그쵸. 정보를 많이 모아서 그쵸. 문제를 해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매물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을 중개사가 내놓는 거는 없었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네. 시장이었어요. 어렵죠. 네. 그래서 저희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그릇을 먼저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실거래가를 보여주는 거 먼저 시작했던 거고 그걸 시작하고 나니까 사실은 네. 자연스럽게 이 중개사분들이 내 매물 좀 홍보를 하고 싶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요청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18년, 9년 사이에 아마 네. 그 서비스를 런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흘러왔었던 거고. 그러네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AI 시대가 나오면서 사실 네. 이제 비슷한 서비스를 일반인 누구나 사실 좀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상황은 됐는데 네. 저희가 이 서비스를 되게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은 네. 매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매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그 매물 정보를 어쨌든 제일 많이 유통하고 있다고 저희는 네이버 부동산을 제외하면 네.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좀 더 그 소비자가 필요한 형태로 이 매물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자가 느끼는 문제를 그 황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좀 그거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이 코딩해서 만들더라도 실거래가 그러니까 이미 거래된 거는 모을 수 있지만 이제 나온 매물들을 취합하기는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죠. 네. 그게 이 매물을 크롤링해서 뭐 이렇게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네. 거는 너무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되게 쉬운데 네. 그걸 어떤 사업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요즘 그런 정보를 이렇게 그 소유권에 대해서 네. 더 엄격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네이버가 네. 어떤 이제 스타트업과 분쟁이 있었고 이제 아. 네이버 최종 승소해서 네이버 매물을 크롤링하는 것도 네. 공식적으로는 지금 하시면 안 되는 아. 그런 상태거든요. 이 중개사 분들이 네. 유통시키는 이 매물 네. 시스템 구조를 어떻게 하면 플랫폼에 잘 그 유지하는가가 저희가 봤을 때는 플랫폼의 경쟁력을 앞으로 더 크게 좌지우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 우리 케미들이 이해를 조금 못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이미 거래된 실거래가 정보는 누구나 다 가져올 수 있지만 건물주가 매물을 내놨어. 그거를 본인이 직접 내놨어. 근데 그거를 부동산들이 막 퍼가서 본인 광고로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건물주가 A라는 부동산에 전속으로 매물을 줬어. 그럼 여기서 매물을 홍보를 할 텐데, 광고를 할 텐데, 그 광고를 보고 다른 부동산에서 그걸 똑같이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가져오기 힘들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유통시키는 매물 정보를 예전에는 사실 아망리에 다 막 했죠? 예, 쓰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방금 황 소장님께서는 이제 중개사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하신 거고 네. 중개사 입장에서뿐만이 아니라 플랫폼 입장에서도 그쵸? 그걸 이제 쉽게 활용하기는 어려운 그쵸. 상황들이 점점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예. 그리고 디스코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거예요? 디스코는 저희가 초기에 이제 네. 창업을 하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네. 어떤 이름을 좀 지을까.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네. 아마존이 되게 네, 그쵸. 떴었어요. 그쵸. 16년도. 지금도 떠있죠? 네, 16년도 그러니까 아마존이 되게 어렵다가 네. 12년도부터는 막 계속 캐시플로우를 늘려가면서 엄청난 회사가 되어가던 시즌이었는데 네. 뭔가 그 아마존 같은 이름을 좀 지어보자. 그래서 다양하게 막 여러 그 이름을 생각하다가 네. 그 디스코라는 이름을 해보자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디스코는 네. 이제 저희가 디스커버하고 아.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이라는 뜻인데 네.
R하고 E를 띄워가지고 그래서 디스코 도메인 보시면 www.disco.re로 돼 있거든요. 저는 뭐 춤을 좋아하시는 그런 그것도 좀 의도한 바는 있었어요. 아, 실제로 좋아하세요? 저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네. 그 이제 이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네. 그 좀 사람들한테 익숙한 네. 텍스트를 쓰는 게 좋고 아, 그쵸, 맞아요. 디스코라는 걸 이제 인터넷에 자주 검색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또 그러다 보면 디스코가 아. 이제 뭐 플랫폼으로서 노출될 수도 있는 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아, 그래서 하셨구나. 그리고 아까 한전사옥이나 용산 정비창 같은 대형 부동산 자문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개인이 부동산을 판단하는 기준이랑 기관이 부동산을 판단하는 뭐 방식이랑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최근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 이게 종전의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 기관은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면 안 들어가는데 네. 개인은 자본 차익만 노리고도 이제 많이 들어가는 패턴이 있었었죠. 네. 물론 이제 그 22년도 이후로 이제 22년도 전까지는 개인들도 네. 그런 패턴이 좀 많았었던 것 같고 사실 네. 22년도 이후로는 네. 특히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중소형 임차인 네. 그러니까 뭐 투자를 받아서 점점 회사가 커져서 한 단독 건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임차인의 수가 많이 급감하다 보니까 네. 캐시플로우가 지금은 중요해졌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사실 개인들은 좀 그런 캐시플로우보다는 자본 차익 중심으로 움직였었던 게 있었고 동일하게 강남 지역을 뭐 사이즈 뭐 500억대 정도 사이즈를 기관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기관들은 무조건 캐시플로우를 봅니다.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 네, 지금도 뭐 서울이면 이건 뭐 물론 좀 높은 수익률이긴 한데 기관에서는 6% 정도 수익률이 맞춰지면 무조건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이제 모든 투자가 다 비슷하지만 네. 돈의 성격이나 뭐 투자하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네. 발생시키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그 6%를 전부 다 그 캐시플로우만으로는 못 채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본 차익까지 더해서 뭐 보통 길게는 뭐 5년 이상도 보지만 네. 보통 이제 한 5년 플러스 마이너스 2년을 해서 그 정도 IRR을 가지고 이제 평균 수익률을 네. 가지고 목표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게 기관들의 일반적인 행태인 것 같아요. 그 손익분기점까지 한 8년 정도 걸린 걸로 아는데 네네네. 중간에 이거 계속 해야 되는 데는 없으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뭐 네. 다른 데서도 네. 그런 비슷한 질문 하셨거든요. 그거는 뭐 계속 있습니다. 처음부터 네. 뭐 지금까지 아마 앞으로도 네. 그 대표라면 누구나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언제든지 저는 그런 생각을 대표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어떤 걸 목표로 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서 어떤 걸 그걸 목표로 목표로 하세요? 해서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저희는 네. 가장 큰 비전이 이제 네. 부동산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네. 저희가 추구하는 부동산의 플랫폼의 형태가 네. 중개사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형태로 부동산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사실은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 하는 것 중에 네. 그 직접 중개 아. 그러니까 직접 중개를 하면 저희가 아마 큰 수익을 벌었을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안 했죠. 왜냐면은 아. 그 소장님 아시겠지만 네.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인 부동산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저희한테 그런 의뢰가 되게 많이 왔었는데 저희가 사실 직접 중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항상 그런 요청들이 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멤버십 네트워크들과 이제 그런 기관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 앞으로 이런 플랫폼, 특히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그 가치는 점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시장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비즈니스를 해보자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기업이 진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건 네. 아니었고 기업들이 네. 전국에 부동산이 많잖아요. 네. 그 숙소 같은 것도 네.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많죠. 뭐 임대를 해야 되거나 매매를 해야 되면 그 예전에는 네. 예를 들면 본사의 어떤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국을 돌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런 문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일단 인력도 축소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각 대기업들마다
그 지사의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네. 아니면 뭐 중개사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좀 하고 싶은데 네. 그런 서비스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아. 저희한테도 도움을 요청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네.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이제 그냥 중개사들한테 다 연결만 해드리는 형태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는 걸로는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계열사들의 모든 부동산을 관리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 팀이 막 수십 명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뭐 10명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모든 계열사의 부동산은 다 여기서 그냥 케어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직접 다니지 않고 전 그때 그래서 좀 의아했거든요. 그 몇 명에서 전국을 어떻게 다 이렇게 하나?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얘기시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활용하는데 네. 그 네트워크라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가면 또 바뀌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예전처럼 네. 그 저희가 생각했을 땐 대기업 본사에서 모든 네.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계속 이제 그 지방 중개사들과 협력하는 형태로 이 비즈니스를 풀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를 해보면 매도 호가나 실거래가 그리고 실제 협상 가격이 전부 다르잖아요. 네네네.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가격을 가장 많이 오해한다고 보세요? 디스코를 통해서 거래되는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네. 뭐 사람들의 관심도나 이런 것도 보면 어떤 게 가장 지금 네. 문제냐면 네. 사실은 이제 매물 가격이 네. 가장 문제죠. 그쵸? 매물 가격에는 원래 그럴 수밖에는 없는데 맞아요. 특히 이제 플랫폼에 공개될 때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그 목표하는 네. 매각 금액을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시작하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한테 실제 소비자한테 네. 이 물건의 가격이 뭐 높다 낮다를 가지고 네. 소비자가 이 물건을 사야겠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어려운 게 그쵸. 소비자로 하여금 좀 많은 어려움을 그쵸.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을 앞으로는 이제 어떤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이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매물을 일단 정형화하고 그 다음에 그 매물과 같은 매물이 어떤 건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가격이 있는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같은 매물이라는 거는 최대한 흡사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매물이군요. 자기가 네. 필요한 매물이 뭐 사실 그냥 강남에 100억짜리 정도 나는 또는 200억짜리 정도 난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네.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투자 자산의 스타일, 네. 뭐 자본 차익을 많이 얻을 거냐, 네. 캐시플로우를 난 중요하게 할 거냐, 네.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지역에 투자할 거냐, 네. 그리고 뭐 건물 자체도 뭐 어떤 형태의 건물을 난 투자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천차만별로 다르거든요. 실제로 그 그쵸. 거래에 들어가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먼저 정해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건물이 그 예상되는 건물들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가격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실거래가를 시세라고 바로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실거래가하고 시세는 좀 차이가 있죠. 그쵸. 그러면 대표님은 실거래가와 시장 가격 사이를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좀 제일 어려운 건데 그쵸. 실거래가는 네. 당연히 아시겠지만 과거의 가격이죠. 맞아요. 근데 이 과거에서 그럼 현재까지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아니고 사실 미래까지 봤을 때 네. 그 이 지역의 이 상품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냐에 따라서 네. 현재 시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현재 시세를 판단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세를 판단하는 거는 네. 모든 투자는 사실 그렇긴 한데 네. 현재 시점에 과거의 실거래가가 뭐 100억이었는데 네. 현재 내가 120억에 샀는데 네. 이 120억이 네. 정말 좋은 투자였는지는 미래에 알 수 있는 그쵸. 거라서 그래서 현재 시세를 판단하는 건 되게 어렵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네. 이런 문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네. 과거에 이제 무조건 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팔아서 수익을 내던 그런 네. 시기에는 네. 무조건 이게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승 추세를 놓고 이제 내가 어느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 미래는 사실은 그 매물을 놓고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일까요? 디스코에 예를 들면 네. 등록되는 매물들이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래 가격을 반영한다고 투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매도 호가니까 다 네, 당연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투자할 때는 이 미래 호가와 네. 현재 중간에 어떤 그 가격으로 자기는 투자를 하게 될 건데 그쵸. 이 미래 호가라는 게 디스코에 이제 있다고 해서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개인들이 개인들이 해봐야 기준이 된다.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미래 호가라는 건 분명히 의미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은
이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고 그쵸. 특히 이제 지금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뭐 한두 번 더 오른다고 하지만 그때 올라갔을 때는 올라갈 때까지는 가격이 전반적으로 특히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네. 또 최고점의 그 기준금리를 찍었을 때부터는 금리는 떨어질 거니까 그쵸.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시기가 다시 올 거기 때문에 네. 시기적인 특성을 잘 고려하면 사실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내가 이 미래의 호가와 지금 과거의 거래가와 내가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 있을 건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실거래가를 보고 평당가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네네. 건물을 살려는 경우에. 네네.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보세요? 평당가를 두 가지로 많이 보잖아요. 네. 토지당 평당가냐, 연면적당 평당가냐, 네. 라는 두 가지를 놓고 많이 보는데 그렇죠. 토지당 평당가가 의미가 있을 때는 사실은 그 투자적인 가치가 높을 때 토지당 평당가가 의미가 있고 네. 연면적당 평당가는 이제 수익률이 좋을 때 의미가 있는 그쵸. 건데 강남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토지당 평당가를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가 연면적당 평당가를 통해서 이 자산의 가치가 어떤 게 더 높고 낮고를 판단하려면 네. 두 자산이 모두 다 좀 어려운 말로 이제 네.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데 네. 개발할 수 있는 100%를 해서 네. 100%의 수익을 내고 있을 때 네.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네.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부동산은 100%를 했는데 네. 한 부동산은 80% 정도만 개발되어 있으면 연면적당 비교를 해보면 무조건 80% 개발된 게 비싸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비교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아시겠지만 네. 강남의 상업용지에 있는 되게 높은 건물들을 제외하고 네. 강남 지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려면 완전 신축에 완전 최유효 이용에 그런 것끼리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면적당 비교할 때 네. 어떤 거는 뭐 한 20년 전에 지어진 거를 비교하는데 어떤 거는 신축을 비교해보면 네. 예전에 지어진 거는 용적률 다 안 찾아먹었고 네, 그쵸. 건물도 이미 노후화된 그쵸. 상태라서 임대료도 다르고 그쵸.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한다는 건 지금 좀 의미가 없거든요.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연면적당 비교로 넘어가려면 네. 비슷한 요건이에요. 비슷한 요건. 적어도 예. 신축할 거는 신축할 것끼리, 리모델링 할 거는 그것끼리, 지금 완전 신축된 거는 또 그것끼리 이렇게 맞습니다. 돼야죠. 그렇게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오류가 제일 되게 많고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악용하는 분들도 사실 있었죠.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왠지 싸게 이렇게 보여지는 네. 그런 것들도 많이 하셨었는데 사실 투자자분들이 그런 걸 조금 알아보시면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아실 수는 있죠. 그쵸. 그리고 빌딩은 아파트처럼 완전 같은 비교군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럼 대표님은 비교 사례를 어디까지 같은 조건으로 보세요? 기술적으로 이제 제가 감정 평가를 할 때는 네. 뭐 한 최근 2년 또는 뭐 좀 더 많이 본다면 한 3년 정도의 네. 이제 거래 사례에 유사한 용도 지역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뭐 개발 상태나 뭐 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했는데 네. 요즘은 제가 봤을 때 좀 예전하고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 유사한 지역이라는 개념이 네. 기술적으로 그냥 좁은 개념이었다고 생각하면 네. 제 생각에 요새는 좀 더 넓어지지만 엣지 있어지는 형태로 저는 좀 차등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 성수동도 저희가 성수동을 네. 딱 볼 때 네. 성수동 한 바운더리를 놓고 이렇게 네. 길게 세워놓고 그 권역을 동일한 권역으로 네. 보거든요. 그쵸. 근데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네.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예를 들면 어떤 반경을 찍는다고 하면은 동영무장길이라고 하면 동영무장길 주변에 이런 동그라미가 사실 한 권역으로 봐야 되는데 그쵸. 지금 아니거든요. 네. 연무장길은 연무장길이고 또 연무장 위쪽은 또 한 레벨이 따로 있는 거고 역과 맞닿아 있는 위아래는 완전히 다르게 본다는 또 거죠? 그 아래는 네. 또 완전히 다르게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그 이유가 예전에는 그냥 지역이 생긴 형태로 네. 예를 들면 그게 대표적인 강남인데 네. 강남역에서 나와서 신논현역까지 쭉 걸어갈 때 네. 양쪽에 큰 빌딩이 있고 그 뒤쪽에 뭐 술집이나 식당 같은 게 있고 네. 뭐 그 뒤에 또 좀 빌딩들이 있어서 네. 뭐 사람들이 또 근무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섞여 있는 이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좀 더 그때보다는 훨씬 자연 발생적으로 그 시장이 이제 형성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산발적이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을 잡는 게 예전보다 훨씬 좀 디테일하고 그쵸. 그 지역을 깊이 있게 봐서 그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비교군을 설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 뭐 요즘에 또 호스텔 투자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호스텔 투자도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아마 대표적으로 아마 대부분 호스텔 투자 하실 때 ADR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한 방을 평균적으로
얼마의 그 대여를 하느냐를 네. 가지고 이제 그 방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 네. 방의 가치로 전체 이제 호스텔을 하려고 하는 자산의 가치로 결정을 하게 그렇죠. 그게 이제 방 개수를 따져가지고 곱하기 얼마 해서 맞아요. 전체 매매 가격을 정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호스텔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그 수지가 제가 봤을 때 안 맞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지금 투자를 많이 하냐라고 네. 생각해 보면 제가 느끼기에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훨씬 더 많은 숙박객들이 서울로 예를 들면 오면 네. 결국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지역에 자기가 그 원하는 어떤 객실이 있으면 찾아가서 갈 의사가 있어 보여요.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않아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단순하게 옛날 방식대로 그냥 이 지역의 평균적인 그 룸당 임대료가 얼만데 라는 것만 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시기가 된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 그러면 이제 수요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 방 가격은 결정될 거라서 굳이 지금 시장에 그 방 가격만 놓고서 투자하지 않는 그런 패턴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그냥 이 시장 증거를 보고 투자를 하지 않는 형태로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고 네. 그게 시장에는 저는 먹혀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호텔이나 그런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위치, 잘 되는 위치라는 게 원래는 정해져 있었잖아요.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는. 네, 근데 네, 지금 그게 없이 안쪽으로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예를 맞아요. 들면 대로변은 뭐 숙박이 40만 원인데 뒤에 가면 뭐 28만 원이다. 그러면 뭐 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발달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 있는 거를 그 있는 가격 그대로 살 필요가 굳이 있느냐? 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고 그런 생각도 있으시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과거와는 완전 달라진 점이죠. 옛날 같으면 맞아요. 안쪽이면 28만 원 이건 안 돼! 라고 네, 해서 그쵸. 투자 안 했을 텐데 맞아요. 지금 투자하시고 잘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볼 때 도로나 입지, 용도, 규모, 건물 상태 이런 것들을 건물 가격을 볼 때 우리가 보는데 그 중에 특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있으세요? 예전에는 이제 네. 평가할 때는 되게 방금 말씀하신 그것도 되게 기계적으로만 봤었는데 네. 뭐 황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요새 어떻게 짓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예, 그래서 결과는 사실 임대료로 그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강남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도 많이 이제 요즘 이제 강남에서 건물을 짓는 분들의 다수는 사실은 이제 그 거의 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런 사업들도 요즘 패턴이 임대를 고민하셔서 네. 다 계획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소비자를 위해서 이 공간이 어떻게 활용될 거라는 걸 생각하고 네. 지어져야 되는 것 같고 네. 단순하게 신축이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그 좀 높은 가격을 줬던 거랑은 네. 지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은 중요한 게 담보평가니까 그렇죠. 담보평가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평가사들이 낼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저희가 강남에서 사실 건물 잘 지으려면 1,100 그 이상 들어가죠. 1,100, 1,200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그것만큼 아마 인정 못 받으실 거예요. 음.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제 그렇게 잘 지어져서 임대료로 그게 환산이 되어서 이게 돌아간다면 네. 그때부터는 당연히 음. 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에게 적합하게 이게 건축이 되었냐가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물을 일단 지어놓고 임차인을 구하는 그런 형식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임차인을 타겟으로 정해놓고 그 임차 업종에 맞는 구조를 만드는 형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실용적인 부분이랑 면적의 부분이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구조라도 면적을 더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예쁘게 만드느냐는 차이가 큰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전용률이라고 하는데 그 전용률이 어떻게 사실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쵸.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평면을 어떻게 하냐. 예, 맞습니다. 네. 평면을 어떻게 하냐에 너무 크니까 네. 그게 이제 사실 건물 이 수익에 네.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여러 건물들 지어진 걸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뭐냐면 건물의 그런 기능적이고 그 면적적인 부분을 신경 쓰기보다 예쁜 쪽으로 신경 써서 그쪽에 건축비를 더 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이게 충분히 되고 나서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데코레이션 같은 개념인데 이거에 신경 쓰느라고 이거에 오히려 덜 신경 쓰는 경우는 건물이 좀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효율적이지 못하죠. 네. 사실은. 투자가 우리가 보면 결국에 임대료를 많이 받아서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강남 투자의 패턴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비해서 그런 건 훨씬 중요해지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봤을 때는 네. 결국에 임대를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컨디션의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게 옛날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저희가 건축이 워낙 폐쇄적이다 보니까 저렴하게 짓는 게 뭐 그쵸. 능사인 것처럼 그쵸. 됐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쵸. 특히 강남에서는 그렇고. 맞아요. 데이터상으로는 비슷한 가격이랑 수익률을 가진 건물이 실제 거래 시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뭐라고 보세요? 데이터와 현장이 다를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보시는지도요? 뭐 사실 아까 저희가 예로 들어도 호스텔 시장도 사실 네. 그런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맞아요. 너무 시장이 이렇게 성장될 때는 네. 그런 게 조금 무뎌지는 것 같아요. 이건 누가 봐도 좀 수익률이 이만큼 안 나올 게 수익률이 그만큼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수익률을 환산해가지고 가치를 결정하는 이유는 네. 이 수익이라는 게 그 오랜 기간 유지될 걸 전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누가 누가 봐도 이건 그만큼 수익이 안 나올 자산인데 이만큼 나왔을 때 이게 이게 과연 진짜지. 아주 길게 오랫동안 갈 네.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게 네. 1, 2년이 아니라 저는 한 네. 10년 정도의 저는 트렌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요? 리스크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왜 그렇게 편이에요. 보세요? 서울에 네. 와보고 싶은 네. 전 세계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네. 아직도 못 와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한번 이렇게 시설도 인프라가 이렇게 갖추어지고 나서 그 네. 서울 정도의 도시가 네. 전 세계적으로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한번 이렇게 올라선 이 패러다임이 어느 정도까지는 쭉 갈 수 있고 네. 적어도 뭐 K컬처라는 게 유지되는 뭐 음. K뷰티 이런 게 네. 유지되는 일정 기간 동안 갈 건데 네.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그게 음. 흐름이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렇긴 네. 하고요. 네. 물론 이제 그건 개인의 그 예측이고 투자 전망이겠죠.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는 호스텔 같은 경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이제 나보다 더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면 네. 결국에 내가 안 좋아지면 네. 그 수익은 유지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따지면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두 개 건물을 놓고 봤을 때 수익률은 비슷한데 이거 좀 저렴하다고 해서 이 건물이 더 좋냐라고 하는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거나 했을 때는 경쟁력이 우월한 것은 수익을 유지할 거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수익이 이제 바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겠죠. 그 호스텔 업계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 앞으로의 전망을 당연히 좋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대표님이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하는지도 궁금했어요. 데이터를 늘 보시는 입장이니까.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1단위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하는 게 네. 등록이 되는 매물의 수나 네. 그 다음에 그 지역별로 이제 어떤 지역을 좀 검색을 많이 하는지 뭐 지번도 보기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매일매일 네. 보거든요. 이게 산업 변동과 되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스텔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네. 그런 곳들을 이제 사람들이 검색하고 찾고 이런 것들은 되게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죠? 뭐 예를 들면 서촌 주변 네. 종로가 사실은 강남에 비해서 네.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인데 네. 요즘 확실히 좀 많이 최근에 검색이 많아지는 지역이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전국적으로 그걸 다 보기 때문에 네. 뭐 되게 특이하게 튀는 네. 지역이라고 하면 뭐 네. 대표적으로 화성이 있고요. 네. 뭐 전라남도 광주, 오. 반도체 네. 지역. 아, 그런 지역들이 아. 특이하게 상위권에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 상위권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쵸. 한 20위권 안에 아.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되게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안에서도 특이한 더 작은 도 아니고 뭐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이 반도체가 지역적인 그런 부분도 확실히 그건 완전히 있습니다. 네, 아. 완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게 투자자분들이 그런 거에 편승해서 내가 이걸 호재를 쫓아서 이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는데 네. 이벤트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거래는 늘고요. 가격은 올라가고 이게 되게 사이클처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업의 변화가 결론적으로는 자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뭐 이미 그런 패턴이 정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디스코를 제대로 잘 쓰는 사람과 이제 쓰기 시작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사실 직전에 막 보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맞아요. 결국에 자기가 많이 눌러본 패턴이 이렇게 늘어날 때까지는 저희가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최초로 이제 그 기능을 오픈이 되어 있고